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터키발 금융 불안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터키 사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터키 사태, 그 내용은 무엇이고 향후 파장, 또 영향, 어떤 것들이 될 것인지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증권 김두원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학교 김득갑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키움증권 유동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게 우리 김두원 수석연구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요. 그동안 네네. 안 나왔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터키 사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것부터 한번 쫙 상황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터키는 뭐 8월 달 들면서 조금 위기가 부각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전부터 경기 펀더멘털 자체가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 아르헨티나 위기가 나오면서부터도 약간의 조짐이 보였었고 근데 지금 사태는 8월 달 들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강경한 대치가 좀 더 부각되면서 일단 터키 리라와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발 위기 가능성도 좀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하고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목사죠. 기본적으로 브룬슨 목사 자체를 구금했다. 그러니까 터키 입장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목사라고 한 명이 미국인이 왔는데 선교 활동을 해라고 쭉 놨더니 오히려 스파이 짓을 하더라. 그래서 서로 간의 이견이 좀 달라서 터키 입장에서도 구금을 하게 했고요. 특히나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의 쿠데타를 동조한 그런 혐의가 지금 현재 목사한테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야심차게 이란 제재를 좀 포괄적인 제재로 나타나고 있는데 터키가 이에 대해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터키 입장에서도 터키는 100%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즉 이란발의 제재에 동참하게 되면 원유 수급에 차질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구조적으로 터키는 이에 대해 불참하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러시아 무기 수입 역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터키가 좀 반하는 입장. 끝으로 시리아 내전에 관해서도 미국과는 조금 이견이 있는 상태. 네. 총 이 4가지 정도가 트럼프 정부가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촉매 제죠.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세를 다시 한번 철강이나 알루미늄 터키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었고 터키도 이에 질세라 맞받아치면서 조금 지금 터키발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류의 중심에 있는 무역 전쟁, 무역 분쟁과도 연결되면서 조금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 기자님, 네. 시장은 최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죠?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 터키의 경제의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도 기억하지만 1997년, 98년에 우리나라 겪었던 것처럼 대부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의 그 비금융권 해외 부채 규모가 GDP의 38%나 되고요. 전체적인 대외 부채가 GDP의 54%나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지금 외환 보유고가 GDP 한 15% 있기 때문에 괜찮다 얘기는 하지만 대외 부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리라가 절하가 되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높다 보니까 현재의 이 문제의 규모가 이 환율이 절하가 되면 될수록 더 커지는 그런 사이즈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리라를 파는 사태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대통령은
팔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워낙 대외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게 쉽게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근데 세계 그게 좀 이상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뭐 터키 사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제 사실은 독재를 하는 사람이니까 좀 더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이 대통령들이 너무 의사결정권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가 소위 이제 스트롱맨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거기 스트롱맨이죠. 뭐 시진핑, 그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네. 터키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처음에는 총리부터 시작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총리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어떻게 보면 그 힘을 더 키우는, 네. 권한을 더 막강하게 갈수록 키워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터키의 금융 위기도 네. 어떻게 보면 그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상당히 무시하고 정책 입맛에 맞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리라를 불신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입니다. 초기에는 에르도안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사이가 좋았다고 그러죠. 네. 서로 이제 취임하면서 축하 전화를 해주고 그랬던 게 좀 전에 이제 김도원 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시리아 정책 이견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이제 사이가 벌어지면서 네. 이제 강대강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터키 경제가 사실은 뭐 지금 여기저기 흔들거리는 데 많잖아요. 터키만 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터키는 그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요즘 계속 이름이 올랐던 데고 동남아시아에는 뭐 터키, 한동안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는 지금 빠졌고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이름 나온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잖아요. 터키도 쭉 했는데 다른 데 웬만한 데는 빠졌는데 터키는 여전히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외환 보유고도 좀 확보를 했고 그 사이에 그러면서 사실은 외환 위기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는데 이 나라는 그렇게 안 좋아요? 터키가 올 연초부터 이미 이제 미 달러가 강세로 반전되면서 네. 신흥국 통화들이 이렇게 가치들이 떨어졌는데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됐으니까 네. 대표적인 이제 나라가 아르헨티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라질, 터키 이런 순으로 이제 사실 연초부터 통화 가치가 같이 떨어졌고요. 네.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는 아르헨티나 통화가 많이 떨어졌었죠. 아르헨티나는 뭐 어차피 구제금융까지 IMF에서 받았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터키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 나온 것처럼 최근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는데 경제 쪽에서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만 그 어떤 세계 경제가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신흥국이 어떤 불안이 생겼을 때 터키가 당할 수 있는, 터키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공통적인 세 가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라는 네. 성장은 높지만은 그 성장을 과도한 민간 소비에 의존을 하고 그 자금을 대외 달러로부터 외채로부터 조달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은 높지만은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6.5%에 달할 정도로 그 결과 이제 대외 부채가 축적이 된다라는 첫 번째 이제 과도한 그 대외 부채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높죠. 터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15.5%니까 네. 우리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지금 2에서 3% 디플레를 우려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문제가 되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인플레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에 직면하면서 금리도 지금 고금리에 가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터키 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이런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경제적 불안 요인만 가지고 글로벌 자금의 공격을 받았었는데 네. 터키는 지금 정치 요인, 소위 말해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라는 에르도안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사람은 지금 뭐 초기에 트럼프 취임했을 때는 악수를 했겠지만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죠. 이슬람 세속주의 정권 그 정권을 이제 타팔해서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2016년에 터키에 쿠데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친위 쿠데타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지만은 네.
그 쿠데타를 뒤에서 주도한 데가 지원한 데가 미국이다라고 에르도안은 확실히 믿고 그 있고요. 확신하고 있죠. 예,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터키와 미국 간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초반에는 잠잠했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사이가 유대인 아닙니까? 들어서면서 모든 정책들이 친이슬람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란에 친이스라엘. 네. 예, 친이스라엘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뭐 통곡의 벽에 가서 뭐 한달지 네, 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문제랄지 네. 특히 이제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문제. 그럼 뭐 이렇게 G+6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멀쩡히 만들어 놓은 이란의 핵 협정을 미국이 일순간에 이걸 타파를 해버린달지 네. 이런 모든 정책들이 소위 말해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 관계에 있는 시아파를 억누르고자 하는 이런 정책 하에서 있는데 지금 여기 터키는 시아파고 어쩔 수 없이 이란이나 시리아 쪽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렇다 보니까 이슬람 근본주의를 주장하는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 소위 말해서 이 대치 구도에 있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역으로 본다면은 갈수 없었다. 터키는 터키가 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닌 거죠. 미국하고 상대도 안 되고 터키가 어떻게 되든 미국은 아무런 타격을 안 받는 나라인데 네. 이 어떻게 본다면 제 생각일 때는 미국이 터키를 이번 기회에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고 싶은 거죠. 그것도 친이스라엘 정책의 한 과정에서 네. 터키를 때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빌미를 뭐 목사의 구금이랄지 몇 가지 통해서 터키가 제시를 했고 네. 그게 이제 글로벌 헤지 펀드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런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다 미국과 이렇게 티격태격하니까 이 터키 리라와 사실 먹을 것도 없는 그 나라 통화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번져지게 됐고 과연 이걸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전조라고 봐야 되는 거 그렇지만 이제 그 글로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80년대 말에 아시아 외환 위기도 봤고 우리가 그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신흥국 통화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봤기 때문에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맞다. 전개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니 근데 김 박사님 그러면 이게 그 정부끼 그러니까 그 양쪽의 대통령끼리 지금 붙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쪽에서 불이 붙어 가지고 이게 경제로 옮겨 붙은 모습이 되긴 했는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도 그냥 놔뒀어도 여기는 외환 위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 시간의 문제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그 테이퍼링을 해서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제 회귀해주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과정에서 신흥국의 통화 불안은 그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터키의 경제 기초 펀더멘털이 취약하기 때문에 네. 설령 그 미국과의 이제 그 정치적 갈등이 없다 하더라도 터키의 어떤 그 경제적 취약성 때문에 언제든지 금융위기가 그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 잠재력은 갖고 있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미국과의 이제 갈등, 특히 이제 그 관세 인상을 통한 무역 그 분쟁이 어떤 이런 측면을 촉발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김도원 연구원. 네. 오랫동안 쉬었죠. 그 터키 지금 CDS 프리미엄 뭐 리라 환율은 뭐 다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미 뉴스에서 리라 환율이 치솟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터키 직구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며요. 가면 명품을 뭐 반값으로 산다 뭐 이래가면서 그렇다 그러던데 그래서 환율은 뭐 다 이미 알고 있는 반데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국채금리라든지 이렇게 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난리 났죠. 뭐 디폴트 상황을 반영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네. 많이 튀었죠. 그래서 향후 이게 진정이 되더라도 네. 터키의 은행권에서 조달 비용 상승이 네. 결국에는 연결고리로서 계속해서 터키를 짓누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더 나가서 지금 글로벌 경기 아니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전이효과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은행 쪽에 뱅킹 쪽의 시스템에서 익스포저가 큰 남유럽
아니면 유럽으로의 전이 물론 규모가 작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전이 될 것인가 결국 따져보면 그게 또 남미와 연결이 돼 있어서 결국에는 남미가 신흥시장국 대부분 이제 어려운 국면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그 남미 얘기는 좀 이따 하시죠. 네네. 그럼 이제 하여튼 연쇄작용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라든지 CDS 프리미엄은 제 생각에는 이미 디폴트를 어느 정도 반영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CDS 프리미엄이 500bp, 600bp 뭐 이 정도 막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디폴트 수준 아니에요? 근데 터키가 워낙 변동성이 컸었고요. 이전에 테이터 템프럼이라든지 아니면 그전 금융위기 이전 수준 뭐보다는 조금 뭐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아직 그때 막 그렇게 올라온 건 아니다. 워낙 뭐 터키 자체가 변동성이 큰 그런 국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터키 중앙은행이 대응을 할 텐데 이게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유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상관없습니다. 네. 뭐 지금 전형적으로 터키의 중앙은행의 지금 총재가 사위죠.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시키는 걸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인가요? 이 데이 트레이딩하는 환율 데이 트레이딩하는 제 후배가 물어봤는데 달러가 강세를 가는데 갑자기 리라가 강세를 간다. 7까지 가던 게 5.8까지 내려왔다.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이해가 잘 안 간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리라를 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외환 보유고의 고갈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 있다. 더 가속화된다라는 문제가 네.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지준율까지 인하를 시키는 거죠. 지준율을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인하를 했고 뭐 추가로 더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구체적인 이 해결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가지고 있는 이 총알을 써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환율이 훨씬 더 평가 절하로 더 세게 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대응책은 지금 이 IMF 구제금융이나 미국이 원하는 방향이나 정반대되는 그런 지금 정책을 쓰고 있죠. 재미있는 게 보시면 인도네시아는 방금 이 사태가 일어나니까 금리를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 터키 중앙은행은 정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환율을 안정시키고 그러니까 리라 가치 방어, 그다음에 채권 시장 가치 안정. 그러면 이제 외환 보유고는 쭉쑥쑥 빠질 텐데 우리도 경험했던 거고 그렇죠. 옛날에 영국도 공격당할 때 방어하려고 하다가 망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결국은 터키 중앙은행이 꺼내야 될 카드는 기준금리 인상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이제 2차례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고금리를 모든 악의 축이다. 그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펼칠 수 있는 정책 카드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터키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불신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리라를 이제 투매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차라리 그러면은 리라화를 가치를 좀 괴롭더라도 리라 가치를 확 절하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외환위기 들어갔을 때의 원화가 한 1000 밑에 한 900 뭐 이렇게 있던 게 막 1800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사실 좀 안정이 된 거잖아요. 환율이 시장 수준을 반영해 주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리라가 너무 낮아지면요. 예. 그 외채 상환안에 큰 부담이 있을 테니까 과연 그걸 감내할 수 있느냐. 이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뭐 리라와 안정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제대로 이제 그 정책을 펼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딜레마에 들어가 있다. 예. 자, 이제 항상 사태가 터지면 그 어떤 나라들이 사태가 터지면 그 나라에 돈 빌려준 은행들이 어디가 집중돼 있냐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터키는 어디가 집중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아무래도 중동국 거니까 유럽 쪽에서 돈 많이 빌렸을 것 같은데. 예, 터키 뭐 데이터들이 이제 2017년 말이냐 올해 1분기 말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숫자가 달라지긴 하지만은 네. 지금 터키의 이 전체 은행권 차익 규모가
한 2,232억 달러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 가운데서 지금 가장 많이 터키 익스포저가 큰 나라가 스페인이 한 36% 정도, 가까우니까. 예, 809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다음이 프랑스가 19%, 한 351억 달러. 예. 그다음에 영국이 한 8%, 19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마찬가지 한 17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은행으로 따져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스페인의 BBVA가 한 11% 정도 네. 되고, 이 나라가 이제 이 은행이 터키 이 가란티 은행의 지분을 한 50%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유니크레딧이라는 데가 터키 또 그 은행의 지분을 한 4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조금 빠른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일부 외국계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전액을 삼각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BBVA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한 53bp 정도 올라가고요. 이게 아주 전액을 다 삼각한다라는 네. 전제를 한 거죠. 또 유니크레딧도 마찬가지로 전액을 삼각하더라도 자기 자본 비율이 한 59bp 정도 올라간다. 소위 말해서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 위기를 그때 이제 유로존 그리스의 어떤 재무 위기가 유로존 재정 위기로 넘어갔던 것은 소위 말해서 도미노에 의한 전염 효과였었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유럽의 서유럽의 은행들이 다 부실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인데, 네. 지금 사실 터키는 그런 측면에서 카드를 못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 카드가 굉장히 미약한 거죠. 터키가 무너지면은 다른 나라가 내지는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때만 여기에 대해서 터키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대마불사 투빅 투페이라는 그런 어떤 지원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나라는 사실 문제가 생겨도 일부 충격이야 있겠지만은 우리가 익숙해 봤던 2010년대 그런 유로존 재정위기, 유로존 은행에 대한 문제처럼 확산될 가능성은 적고요. 두 번째, 이제 이 나라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아직까지는 이 통화 위기지 채무 위기 단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만기가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에 네. 이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제 롤오버가 안 되고 채무가 안 되면은 디폴트에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롤오버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부채의 롤오버나 내지는 이걸 상환을 해야 할 때 이 소위 말해서 이 글로벌 그 투자자가 터키에 대한 신뢰를 획득해야 되는데, 전혀 신뢰를 획득할 수 없는 모든 조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글로벌 투자자들이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사의를 재무장관으로 앉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터키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가 5년인데 법으로 임기 5년을 없애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터키 중앙은행 총재를 언제든지 에르도안이 파면을 시킬 수 있는 이 제도를 도입한 거죠. 중앙은행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나라의 어떤 통화를 내지는 이런 나라의 대출을 할 수 있는 글로벌 투자자가 지금 없는 거죠. 그렇다면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게 IMF를 포함한 국제금융기관인데, 이 IMF의 대주주가 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정책을 지금 미국과 척지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지금 에르도안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에는 달러가 있고 자기들에게는 알라가 있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과연 그 IMF에서 자금을 빌려줄 수 없는 거죠. IMF의 자금은 우리도 겪고 모든 나라가 겪었지만은 IMF가 자금을 빌려줄 때는 경제 주권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그렇게 놓고 보면 IMF로부터 자금이 안 온다면은 터키의 상황은 지금은 통화 위기지만은 올해 10월 달부터 들어오는 거의 한 160억 정도인가, 160억 달러 유로 정도인가, 이 올해와 내년에 이제 10월 달부터 터키에서 발행한 외화 채권들이, 기업들이 발행한 외화 채권들이 만기가 돌아오는데, 네. 그때 가면은 지금의 통화 위기가 소위 말해서 채무 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정말 디폴트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 와중에서도 IMF의 자금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터키는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터키 리라와 이런 뭐 일부 조치에 의해서 조금 안정되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현재의 상황이고요. 터키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에르도안이 항복하지 않는 이상은 버려진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여기에 익숙해져 버릴 것이다. 터키가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점차 충격에 대해서 내성을 가져가 버리는, 가장 불쌍한 나라는 터키만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이 경제인 거죠, 국가에. 그 터키가 우리랑 이게 피를 나눈 형제 국가인데 터키가 그렇게까지 가면 좀 그것도 좀 안 좋긴 할 텐데. 근데 예. 그 저 김도현 연구원, 그 우리 이상재 이사님은 이제 유로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유로존 뱅킹 시스템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연결고리가 그거잖아요. 원래 이게 크면 유로 뱅킹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유로 뱅킹 문제가 생기면 얘들이 여기 익스포저 문제 때문에 딴 데서 주식이니 뭐니 다 팔아가지고 빼가지고 가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유럽 재정 위기 때 막 투매를 하고 나갔고 시장이 영향을 받고 그랬단 말이죠.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퍼지지는 않는 건가요? 일단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모든 가격 변수가 전이효과, 즉 유럽이 무너진다까지는 프라이싱 안 한 것 같고요. 다만 스페인 VBV 같은 경우 보면 가난티 터키은행이 50% 지분을 갖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70%가 신흥시장국에서 나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신흥시장국 위기가 어디까지 갈지에 따라서 약간 조건부고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뭐 아까 잘 말씀을 주셨었지만 지금 그냥 베이스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규모 면에서 워낙 좀 작다. 하지만 미국하고 척지는 게 아무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척지는 수많은 국가들한테 네. 터키의 현재 상황이 오히려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린 척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힘들게 하던데. 아니 보통 이어서 22가 그럼 이번에 그 긴축으로 조금 가려고 분위기를 잡았었잖아요. 또 물 건너갔네 그럼? 일단은 22는 자체적으로 7월 달에 어나운스를 했죠. 네. 금리는 내년 여름까지. 내년 여름까지. 2분기 말로 봅니다. 근데 이제 테이퍼가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에 종료되니까 실질적인 자산 규모 축소는 뭐 내년 초부터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네. 요번 문제가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얼마만큼 전이가 될까 플러스 지금 유로의 결국 물가입니다. 네. 그런 거 봤을 때 아직까지 22의 기본적인 스탠스에 터키 이빨이 아직까지는 뭐 영향이 미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터키 사태를 그렇게 굉장히 사실 작게 보는 규모가 워낙 작습니다. 워낙 작아서 GDP 대비.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터키가 뭐가 터져가지고 이게 도미노 이렇게 잡아서 옆에 있는 걸 잡아뜨리고 이렇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보다도 이게 이제 자라보고 놀란 거죠 지금. 수뚜껑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신흥국 전체를 지금 다 불안하게 보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뭐 불안하게 보는데 네. 그 정도의 차이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신흥국 지수 자체를 놓고 보면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한 15% 20% 정도 빠졌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빠졌죠. 근데 신흥국 중에서 지금 가장 핵심이 어디냐?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시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터키의 문제는 GDP로 놓고 보면 글로벌 GDP의 겨우 1.5%밖에 안 되고 게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대외 부채인데 이 중에서 기업 부채 부분입니다. 근데 기업 부채가 GDP에 지금 현재의 뭐 환율이 좀 많이 깨져서 그렇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계산했던 게 한 70% 정도 됩니다 GDP에. 근데 우리나라가 터졌을 때가 130%가 넘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업 부채가 그렇게 많다라고 보여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터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결국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펀디멘탈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거고 아마 거기서 끝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이것을 진짜 경제적으로 다 엮어서 봤을 때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남미가 좀 걱정스러웠죠. 왜냐하면 사실 아르헨티나보다는 베네수엘라가 문제였고 네. 그쪽이 엉망이 됐다 보니까 근데 베네수엘라는 뭐 이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등인데도 정부가 없어지니까 뭐 엉망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아르헨티나가 구제금융을 이미 받아버렸고 네. 여기에 브라질이 좀 위태위태했었는데 브라질은 지금 경상수지 거의 뭐 적자 흑자 거의 뭐 0% 정도 수준이니까. 돌려세웠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남미 지역은 이제 거의 뭐 문제가 없어졌다 생각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유럽은 아까 벌써 짚어드렸고 네. 결국 이제 동남아시아 뭐 이 베트남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 숫자들은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이번에 금리를 올린 것도 그렇고 굉장히 반응을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북아시아, 한국도 포함해서 네. 뭐 이 한국, 중국, 대만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 터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나게 나는 국가들인데 네. 터질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 다른 데로 전이된다, 신흥국이 망가진다. 우리가 흔히 겪었던 1997, 98년에는 뭐 우리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전부 다 퍼졌고 결국 이게 일본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까지 갔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그때는 뭐 비교해서 지금은 뭐 한 10%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재 이사님. 예. 근데요. 그럼 시장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우리 주식 시장도 지금 뭐 사상은 아니지만 지난 한 십몇 개월, 1년 반 내 최저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다 그 반응을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구조적으로 지금 그 신흥국 그 주식시장에서 좀 어려운 상황,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신흥국에 대해서 더 한번 빌미를 줄 수 있는 신흥국의 어떤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빌미를 터키가 줬다라는 표현 정도를 해야 할 것 그 같은데요. 정도로. 일단은 올해 주식시장이 전 세계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분기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지난 그 8월 오늘까지 놓고 보더라도 뉴욕 S&P 주가 지수는 한 8% 정도 올랐고요. 네. 대신에 이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만 반대로 이제 8% 하락을 했으니까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시장이 철저하게 차별화되는 시장, 다 같이 무너져야지 세계 주식시장이 이제 침체 국면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지금 침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흥국이 그러면은 이렇게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이 왜 무너졌는가는 결국은 신흥국 증시에 가장 안 좋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그 글로벌 올해 2018년 주식시장에 전개가 된 거죠. 한 가지는 미국이 좋으면 본래 신흥국이 미국에 수출해 가지고 전 세계가 좋아져야 하는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어떤 미중 무역 전쟁,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가지고 보호무역주의를 하다 보니까 미국은 좋지만은 그렇다 해서 아직 우리 현재 그래서 수출은 좋은 거죠. 현재 수출은 좋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미 수출, 선진국 수출이 좋아질 수가 없다. 신흥국 수출에 대해서 불안이 생긴다라는 점 하나와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너무 과도하게 좋다 보니까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생기고 있고 그걸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선진국의 금리가 상승한다면은 신흥국은 자금이 유출되고 어려워질 수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나오는 게 당연히 미 경제가 좋고 미 연준이 긴축하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고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신흥국 자금 유출이 불가피한 거죠. 역대적으로 항상 그랬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 세 가지가 다 신흥국에 대해서 어차피 신흥국 주식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외국인 투자 자금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좋으니까 경제 침체 우려이지 위기에 대한 얘기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가들만 나오지만은 만일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서 미국 경제까지 이렇게 앞으로 피크아웃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신흥국은 침체가 아니라 금융 불안까지는 맞이할 수 있다. 그게 역사적인 우리가 1985년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반복되온 사이클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순이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을 빠져나가는 와중에서 이 터키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이런 어떤 글로벌 금리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반응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이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미 그 트렌드가 소위 말해서 트럼프가 두 가지 잘못 정책을 오류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는 미국 경제가 이미 자생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네. 세상에 거기에 펌핑 정책을 함으로 해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미 연준이 통화 긴축하면서 미국도 경기 정점이 조기에 올 수 있다라는 정책 하나와 두 번째는 이제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려면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 진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서 경상수지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호무역주의로 경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 두 가지 잘못된 정책이 다 신흥국의 2018년 신흥국 경제, 신흥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불안이 더군다나 지금 불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해서 더더욱 불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심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지금 눈에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터키 문제가 터지니까 당연히
신흥국 주식시장은 한 번 더 화들짝 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 박사님 넘어가세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금리 역전 문제 뭐 이상재 이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하고 우리가 지금 금리 역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자금이 계속 지금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에서 뭐 8월 위기설이다, 뭐 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위기설을 봐야 돼요? 저는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시장에서 네. 심리적으로 그런 이제 그 측면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이제 건실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상수지 흑자 지금 뭐 지금도 거의 사상 최대는 아니지만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렇죠. 사상 최대 수준으로 여전히 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걱정을 할 건 별로 없다니까 자본 계정에서 자금 이탈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일어나지는 그렇죠. 않을 거다. 그 신흥국 중에서는 뭐 한국이 네. 가장 그 우량한 국가 중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한은 한국 경제가 그렇게 큰 얼음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도원 연구원. 우리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 세계 경제 뭐 주식 시장 뭐 다 불안하잖아요. 우리 금리 인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요. 네. 뭐이 3, 4분기다라는 얘기가 있고 4, 4분기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네네. 일단은 뭐 하우스뷰 말씀드리면 네. 합니다. 그거 여전히 한다. 네, 한 차례 합니다. 언제? 10월에 합니다. 10월에? 네네. 그러면 이 3, 4분기는 못 하고 넘어가는 거네.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한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기만 놓고 올리지는 않습니다. 경기만 놓고 보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준입니다. 다만 총재의 말을 잠깐 빌자면 정책 여력 확보 차원 네. 올릴 수 있을 때 올려놓는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한 차례 정도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한 차례 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신흥국 전반적으로 비자발적 긴축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카드를 네.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보통 긴축이라는 것은 성장이 좋을 때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신흥국들이 긴축을 왜 하냐? 환율 방어를 위해서 아니면 여타 어떠한 자발적이지 않는 비자발적으로 긴축을 한다는 것이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갖고 그 국가의 경기를 구축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비랑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한국도 자유롭지는 않다. 이번에 올리겠지만 내년도 또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근데 금리를 인상을 하려 그러면 네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는 피크아웃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4, 4분기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이번에 안 하면 네. 또 실기에서 난 4, 4분기에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네네. 이제부터 금리 사이클이 이제 인상 사이클이 아니라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될 텐데 빨리 해놓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하나고 네. 더더군다나 지난번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일단,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도 있고요. 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1470 4번에 걸쳐서 한국은행이 수정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네. 10월 달에 한 차례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다린다. 거기는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하우스는 다른 뷰는 없어요? 8월 달에 한다고 생각하는 키움은 공식 한 번 의견이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공식적으로 몇 월 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 금리 쪽이 아니라서 유지는요? 예, 저희도 뭐 4분기에 한 차례 정도. 4분기로 간다. 예, 예. 근데 4분기 가면 실기를 할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 같죠. 예, 그렇죠. 이제 오히려 높아 보여서. 흐름상 좀 늦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경기가 더 꺾이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한다면 네. 서둘러서 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선제적 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기 어렵겠죠. 올리기가. 네. 제가 금리 인상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통화 정책이나 모든 정책들이 경기를 보면서 하는 것이지 경기를 위해서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지 금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본말이 역전된 거죠. 네.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한다. 무슨 부작용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면은 네. 가령 원달러 환율이 아주 급등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신흥국 통화처럼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 비자발적인 금리 인상이다라는 그런 걸 취해야겠지만은 경기의 상황이 좋지 않고 이걸 그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재정 정책을 써야 하는 그 재정 정책을 쓰는 카드를 그렇게 찾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인상을 한다. 그리고 안 좋아지면은 바로 인하를 한다. 뭔가 본말이 전도된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정책에 대한 그 판단들이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요. 게다가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다들 두 차례 남았다, 뭐 계속 또 올린다, 뭐 이런 스탠스가 나오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지난달에 근원 인플레이션 2.4%인가요? 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4, 4분기로 가면 갈수록 근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9월 달에는 금리 올리는 게 96% 확률인데 이제 12월 달에 올리는 거는 지금 70 몇 프로에서 이제 65% 떨어졌고 아마 10월 달 가고 나면 뭐 50%대로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놓고 봤었을 때 한국은 지금 또 가계부채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이걸 금리를 올렸을 때 미치는 여파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점점 갈수록 금리는 못 올리는 것 쪽으로 가겠죠. 갈 텐데. 예. 자, 김도원 연구원, 우리 환율 어디까지 갔었어요? 1130 얼마까지 가지 않았어요? 네네. 그다가 조금 지금 등락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물론 한국은행 뭐 금리 인상도 시장에서 약간 생각도 하는 부분이고 다만 네. 그것보다도 최근에 위안화 환율과 연동성이 좀 높아져서 야, 그건 뭐 계속 그렇죠. 네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희는 상단을 좀 더 열어두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돼요? 1차선이 1,155원인데 네. 만약에 터키발 아니면 중국과의 그런 G2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된다면 1,190원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1190까지. 네, 하우스비입니다. 네. 달러 사놔야 되겠네. 달러 쓸 일이 좀 많이. 여러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네, 격해진다는 가정에 네네, 1,19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1,150원을 1차 지지로 생각을 하고요. 네, 대충 그 정도 선이.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변동성 측면에서는 이런 신흥국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만은 네. 근본적으로 미달러와 강세 추세는 이 미달러화 지수 우리가 알고 있는 IC 달러 지수라는 것에 네, 네. 이 달러 지수 DXI에 같이 가는 거죠. 저희들이 상반기에 달러화 지수가 한 저점 대비 한 7, 8% 정도 달러 강세가 나타났는데 조금 변수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은 저희들은 하반기에는 유로존 경제가 조금 상반기보다는 살아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반기에 유로존 GDP가 전분기 비 0.4 정도 평균 성장을 했었는데 작년에 0.7% 정도 분기 성장을 하다가 올해 상반기가 좀 부진하면서 이 유로화가 약세로 가고 달러가 강세로 갔는데 네. 최근에 이제 유로가 이미 약세로 간 게 수출에 조금 도움이 되고 상반기에 많이 무너졌던 내수 쪽이 2분기 중후반부터 조금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유로존 GDP는 전분기 비 한 0.5 정도로 좀 개선이 된다면은 네. 물론 이제 미국 경제가 하도 강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는 기존은 이어지겠지만은 달러 강세의 정도는 조금 하반기에 약화되지 않겠는가. 상반기에 한 7에서 8%였다면은 하반기에는 한 3에서 뭐 2에서 3% 내외 정도 된다면은 IC 달러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89에서 시작해서 지금 106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은 하반기에 한 8에서 109 정도까지 본다면은 원달러 환율도 추세적으로 이 추세로 놓고 본다면 한 지금부터 한 2에서 3% 우리가 1,100원을 넘어선 시점부터 1,120원을 기준으로 해서 2에서 3% 정도라면은 1,150원에서 1,160원 정도 사이에서 미 달러 지수의 추세를 놓고 본다면은 하반기에 조금 균형을 찾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열릴 가능성은 없고요. 굉장히 있죠. 지금 보는 것처럼 신흥국 쪽에 어떤 두 가지 리스크죠. 항상 카운터파트 리스크에 의해서 신흥국에 대해서 안 좋은 글로벌 투자자의 심리가 악화 확대될 경우에 당연히 이거는 언제든지 한국은 우리가 아무리 외환보역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전하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건 신흥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원화는 로컬 통화이고 위험자산 통화이기 때문에 이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로 열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전제 조건, 미 달러와 재상승세가 이어지지만 그 폭이 좀 제한된다라는 것의 전제 조건인 유로존 경제의 일정 부분 회복.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미국 경제는 무너질 이유가 없거든요. 최소한 2019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강한 성장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와 강세가 제가 생각하는 하반기에 2에서 3%의 추가 강세가 아니라 우리가 IC 달러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110을 넘어가는 우리가 113까지 봤죠. 2017년 초에. 그런 어떤 상황까지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은 원달러 환율은 위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황을 봤을 때 한 1,150원에서 1,160원을 얘기하지만은 하방 쪽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항상 지금 열려져 있는 더 많이 상황이 열려 있다. 원달러 환율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살아야 되겠네. 아무리 봐도.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사셔야 될 거고요. 네. 근데 한 6개월에서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 유럽 경제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유럽, 그러니까 미국은 우선 내년까지는 좋을 것 같은데 유럽은 작년에 좋다가 올해 조금 좀 주춤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점차 네. 이제 그 정의되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이제 유로존 경제를 이끌어왔는데요. 네. 그게 이제 스팀 아웃 되면서 네. 성장세가 약간 이제 주춤할 거라고 그렇게들 다 보고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터키 금융 위기가 이제 우리 전문가들께서는 이제 유로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다 그렇게들 보시는데 아마 이 금융 측면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실물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결국은 이제 특히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 연결고리가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준다면 유로존 경기가 점차 이제 그 하강세로 접어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가속화시킬 수 있다. 있죠. 네. 이제 그리고 터키 경제가 그 금융 위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 임팩트가 이제 적을지언정 그 터키가 이제 주로 이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비 국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터키 경제가 앞으로 계속 어려지게 된다면 우리 수출이랄지 어떤 보면 유로존으로서도 그 대외 이제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에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터키 위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해법들이 이제 뭐 나왔는데 요거 간단하게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다음에 환율은 고정시켜야 된다. 자본 통제해야 된다. IMF 구제 금융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도현 연구원은 답이 뭐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유력한 거는 IMF 구제 금융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에르도안의 행태를 보면 생각보다 연말까지 끌 가능성이 있고요. 알라한테 네. 구제 금리. 근데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어쨌든 지금의 터키 이슈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정치적 이슈다. 그러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 네. 지금 에르도안의 상태, IMF를 받자니 정권이 바뀔 것 같고 네. 유지하자니 경제가 무너질 것 같고 네. 이것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중국 아니면 여타 국가들 다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구제금융 많이 살 길이지만 한두 달에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정권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발짝 뒤에서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지만 당사자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아, 물론 가는 데까지 당연히 하겠죠. 네네. 근데 그래서 외환위기 구제금융을 가도 이제 그때부터는 IMF가 그냥 안 놔둘 테니까 들어가서 손발 그러면 자를 테니까. 음. 네네. 구제금융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정권의 사실은 위기고 네네. 안 가고 버티면 외환위기로 또 모라토리움 터지는 걸 거고 뭐 네. 이러나 저러나 네네. 안 좋은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터키만으로 국한될 건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으로 전이될 건지
가장 키일 수 있다. 그럼 뭐 유럽으로는 일반적으로 지금 다 사이즈가 작아서 거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는 어떤 거예요? 뭐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 세 번째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가 네. 지금 에르도안이 기브업하는 거죠. 풀어주겠다. 그때까지 잘못 버텨온 것 같다. 잘못 그 생각한 것 미국 같다. 편 들겠다? 네네. 그런데 그때 가서 트럼프의 지금 행태를 보면 또 받아주지도 퀘스천입니다. 음.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불안적인 요소이긴 한데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베이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는 IMF 구제금융 간다입니다. 그 구제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2002년 네. 뭐 터키가 이제 IMF 금융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사실상 이제 구조 계획을 나름대로 했거든요. 네. 그걸 계기로 해서 에르도안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IMF의 이제 구조 계획을 통해서 집권을 한 에르도안이 IMF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메리트 네.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정치 행보는 사뭇 다릅니다만 2002년 집권 당시에 본인이 IMF를 통해서 그 터키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고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을 갖췄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세인들이 이제 생각 못했던 갑자기 이제 그 IMF의 구조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런 외신도 이제 분석 기사가 있는 걸 봤습니다. 오히려 이제 구제금융을 통해서 경제를 좀 근본적으로 개혁하면서 자기 입지를 좀 더 단단하게 다지는. 네, 2002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결코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카드다. 네. 자, 우리 이제 어쨌든 우리 김도현 연구원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터키하고 미국의 무역 분쟁, 뭐 이게 장기화되느냐, 뭐 이런 미국이 또 터키 말하자면 이렇게 터키를 패면서 다른 나라들 뭐 니들 봤지 지금 이런 꼴이라는 거잖아요. 이 무역 분쟁 얼마나 오래 가요? 미국 터키뿐만이 아니라 미국 터키는 사실 세발의 피고 뭐 중국하고도 지금 여전히 계속 지금 서로 치고받고 있는 중이고 그 와중에 유럽도 무슨 뭐 지금 피보고 있고 뭐 전통적인 맹방이라고 하는 한국도 쉬운 거 아니고 일본도 쉽지 않고 지금 전부 다 그렇잖아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중국이죠. 뭐 지금 사실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의 25%, 그다음에 중국이 15%, 16%. 벌써 미국 경제의 60%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네. 결국은 중국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하는 방법을 지금 관세를 가지고 들고 오는 거고 네.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당연히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계속 밀어붙일 테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을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카드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또 다시 서로 우호적으로 가자로 네. 나아갈 것 같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그럼 그건 언제 결정할 것이냐? 네. 지금 뭐 이 중국 수뇌부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결국은 그 이 위안화의 절하 부분에 있어서의 언제 멈추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사실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결정하는 거니까 사실. 네. 네. 그래서 어저께도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6.95까지 갔었다가 네. 사실 절상 공시죠. 실질적으로는 그 전날 대비해서는 절하지만 그날 갔던 폭 대비해서는 절상 절상이고. 고시를 네. 했죠. 그러니까 절상 고시를 하면 안정을 찾는다. 무슨 말이냐? 프라자 합의 일본 공격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좀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위안화 절상, 내수시장 확대, 시장 개방, 금융 개방 뭐 이런 쪽으로 중국 정부가 좀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 6일이니까 저는 그 전에 뭔가 어떤 이 액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행동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무역 전쟁의 그 끝이 그렇게 한참 뒤는 아닐 것 같다. 저는 올해 안에 거의 일단락 마무리를 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진핑이 여태까지 이제
그 트럼프하고 그 맞대응을 해서 자존심을 세우고 각을 세우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막 서로 초반부터 그래 좀 잘해보자 이랬으면 오히려 더 괜찮았을 텐데 이만큼 오다가 이제 자기 카드는 다 떨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숙이고 들어가면 그럼 미국한테 심하게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협조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냥 하우스비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는 10년 간다고 봅니다. 10년 간다. 단기 봉합 가능성 분명 있습니다. 11월달 중간 선거가 분수령이고요. 네. 그 이후에는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네. 저희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둘러싼 패권 경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이 완전히 꼬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음. 무역 전쟁에서 환율 전쟁, 그 뒤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까지 가는 그 맥락이 생각보다 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견해가 예, 뭐 저는 한 중간 정도. 그 좋은 김던수 의원께서 이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거는 글로벌 패권 경쟁의 이제 일환으로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들고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전통 제조업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 IT 첨단 산업들. 그렇죠 첨단 그 4차 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그 싸움으로 연결된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아직 그 본격적으로 만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패권을 확실하게 이제 그 쥐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결국은 힘겨루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패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엄청난 IT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양쪽 국가가. 네, 다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서 잘 반도체를 더 많이 발견한다. 해서 네. 예, 좋은 수익을 얻어야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중국도 반도체 공장을 차렸다는 거. 뭐 훨씬 더 수요가 그게 많이 이제 될 문제죠. 이상재 이게 사실은 그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배경에는 뭐 이제 첨단 산업에 관련된 문제, 뭐 경제 패권에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조금 빠르게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업 산업 쪽에서 이제 미국이 그 오픈을 원하는 거지만은 그거는 이제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방안 그 대상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전체는 아니겠죠.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결국은 저희도 이제 시장의 얘기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라는 얘기가 있고 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그 패권 전략, 소위 말해서 투키티데스 함정이라는 네. 이 기존의 지배 세력과 신흥 세력 간의 역사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네. 기존 지배 세력이 신흥 세력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상황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두 가지 논쟁이 지금 그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백그라운드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트럼프의 선거 전략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 불안함은 지금 첫 번째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이 1라운드와 2라운드 전쟁으로 지금 나눌 수 있거든요. 현재까지. 1라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500억 달러 전쟁인 거죠. 3월 22일에 말로 전쟁하다가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포감 가졌다가 좀 내성이 생겼었는데 6월 12, 13일에 미국이 금리 올리고 6월 17일 날 이 승인을 하죠. 트럼프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시행이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그 승인을 함으로 해서 이 양빵이 터지면서 신흥국 주식시장이 6월 달에 크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1라운드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행동 전쟁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2천억 달러,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600억 달러에 대해서 2라운드 말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9월 5일 날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은 3, 4주 시차를 두고서 언제든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2천억 달러 25% 관세 부과를 승인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더 큰 규모에 대해서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남아 있고 9월 하순에 있는 FOMC 회의가 있으면은 트럼프의 선거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또다시 2천억 달러에 대한 승인이라는 이 6월에 겪었던 신흥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사태가
9월 말 10월 초에 재연될 수 있는 게 남아 있고 이게 트럼프가 11월 6일에 있는 선거를 예상을 한다면은 지금까지의 공격을 통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내부에서 우리가 전략을 잘못 세웠다. 미국하고 척을 질 게 아니라 미국을 인정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중국 내에서 그게 언론 보도된 거니까 중국 내에서 얼마나 그렇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네.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선거 전략으로 놓고 보면은 2라운드 그 지금 말의 전쟁에 있는 것을 한 번만 더 때리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트럼프의 선거 전략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500억 달러와 2천억 달러는 다르고요.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2천억 달러까지는 아직까지는 소비재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 소비자들에게 오는 부메랑 효과가 그렇게 아직은 크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지금 11월 6일 선거를 앞두고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저희들 좀 이제 이런 아까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본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략 차원에서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을 관망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지금 카드는 중국은 전혀 카드가 없고요. 네. 세게 때리면 궁극적으로 가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상황이고요. 미국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제 시의성의 문제와 이 소위 말해서 이 그 부메랑 효과 간에 미국의 득실 전략이 있는 거죠. 한 가지는 중국을 지금 때리는 게 일부 미국이 좀 다치더라도 앞으로 중국이 20년, 30년 뒤에 미국과 같이 힘을 견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못하게끔 확실하게 잡는 경우 80년대 일본을 때렸듯이 네. 이런 전략으로 보고 있는. 근데 지금 안 때리고 만일에 중국이 지금 상태대로 더 크게 놔두면은 나중에 중국을 잡고 싶어도 못 때릴 거다. 못 잡는 거죠. 네. 과거에 영국이 미국을 1900년대 초반에 못 잡았듯이. 네.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세게 그걸 잡기 위해서 중국을 정말 무너뜨렸을 때 중국이 전 세계 특히 미국 경제의 서플라이 체인으로서 어떤 물품에 대한 공급으로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웰페어를 높이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연히 타격을 받게 됐고 중국은 끝까지 저항을 할 거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이면은 네. 망할 때 망하더라도 끝까지 가서 망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의 타격도 불가피하고요. 네. 과연 트럼프가 미국의 타격을 받아들이면서 선거에 불리하게 되는 미국의 타격을 받아들일 때까지 정말 중국에 대해서 세게 때려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득실, 부메랑 효과와 타이밍의 문제를 놓고서 네. 미국이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패권 전략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의 보수 우익들의 생각이 단순히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으로 하는 건지 긴 그림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저희들 생각에는 당장에 이 양자가 다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는 것은 11월 6일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된다면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중국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는 게 분명하지만은 그 공격의 수순이 지금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중국이 판단해서 협상 카드를 내세울 시간을 주지 않을 정도로 세금을 직접 때리고 있다. 트럼프의 전략이 굉장히 굉장히 나이브하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부재하다. 중국이 많이 생각을 해서 항복할 수 있게끔 협상을 할 수 있게끔 중국이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숙한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11월 6일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힘을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된다면은 조금 더 세련되게 미국이 중국을 어떤 패권 전략에 대한 전쟁을 하더라도 좀 더 세련되게 갈 수 있는 그런 네. 여지가 생기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11월 6일의 선거 결과를 글로벌 경제 특히 트럼프의 잘못된 두 가지 정책이 어떤 그 교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한 분수령으로서 잘 저희가 좀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분 전문가 모시고 그 미국과 터키 간의 그 무역 분쟁 또 국제 정치에서의 분쟁 문제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터키는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 경제나 세계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실제 그거 터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것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더 강도 있게 갈 것이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